독일 라인 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도시 골목을 스쳐 지나가는 새벽.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한 남자가 오래된 책상 앞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굽은 등을 똑바로 세우려 애쓰며 손에 펜을 쥔 채 그는 끊임없이 글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장들은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불평등, 노동, 그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그는 평생 그 질문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수많은 논쟁을 만들었고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사상가였습니다. 1818년 독일 트리어. 마르크스는 비교적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집에는 책과 토론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정의가 실제 세상에서는 너무 쉽게 사라져버린다는 사실. 법이 권력을 감싸고 돈이 정의를 대신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젊은 마르크스는 철학, 문학, 법학을 넘나들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한 철학자를 만나 그의 정신이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헤겔. 세계는 대립과 모순 속에서 발전한다는 변증법. 정신과 역사, 사회가 서로 얽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관점. 마르크스는 이 사유를 흡수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해석해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출발했지만 방향을 완전히 틀어 물질적 조건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힘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 생산, 경제구조,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그는 세계를 이 관점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그가 청년기를 보낸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 생각은 성숙했습니다. 그곳은 노동자들과 예술가, 혁명가들의 열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들이 함께 숨을 쉬는 도시. 그곳에서 그는 인간이 겪는 진짜 고통을 보았습니다. 가난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고 굶주림이 꿈을 지우고 부르주아의 권력이 사람들의 존엄을 부서뜨리는 모습을. 이때 그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훗날 그의 사상적 철학적 동료가 되는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 맨체스터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본 엥겔스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장을 읽고 서로의 화를 듣고 서로의 사유를 이어가며 평생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고 있는가?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마르크스는 수많은 책과 자료를 뒤지며 분석했습니다. 경제학, 철학, 역사학, 사회학.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악마처럼 일했다. 그는 어떤 주제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장을 아주 깊은 분석 끝에서만 적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계급, 역사, 생산 방식, 그리고 자본주의의 운동 원리.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생산 수단을 가진 자와 그 생산 수단의 노동을 제공하는 자. 그 긴장이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 힘이라고. 그의 분석은 당시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라는 개념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노동자는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팔아 생존하는 존재. 그 시간은 인간의 삶 그 자체인데 자본가는 그 시간을 값싸게 사들이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소외를 겪습니다.
일은 삶의 기쁨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했고 정치적 투쟁을 했고 망명과 검열 속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끊임없이 글을 쓰며 가난과 병마를 견뎠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굶주렸고 아이 셋이 그 가난 속에서 죽었습니다. 마르크스 자신은 신문 기사와 저술을 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내 예니와 엥겔스의 도움 없이 그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대표작 자본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병약함 속에서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구조와 임금, 이윤의 본질, 자본의 순환, 경제 위기의 반복. 그는 모든 것을 해부하듯 분석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후대 사회과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회학자 뒤르켐과 베버, 문화연구의 레이몬드 윌리엄스, 경제위기 연구자들, 노동운동, 여성운동, 반식민주의 운동까지 수많은 분야가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 아니냐는 경제학자들의 비판, 역사를 계급투쟁으로만 설명하려 했다며 지나친 환원주의라는 지적, 그의 이론이 후대 권위주의 국가들에 악용되었다는 정치적 비판.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경제 분석이 21세기 금융 자본주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도 가난한가? 기업은 왜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되는가? 경제 성장의 과실은 왜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가?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는가? 마르크스는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경고를 남겼습니다. 자본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윤을 향한 욕망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욕망은 인간의 시간을 잠식한다. 현대인은 이 경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로 시작되는 비교,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 성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내는 압박,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노동자라는 불안. 마르크스의 분석은 150년이 넘은 지금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현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지만 그 미래가 모든 사회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선함을 믿었지만 실제 정치의 세계는 그 믿음을 종종 배신했습니다. 그는 혁명을 꿈꿨지만 혁명은 언제나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남긴 것은 정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은 왜 삶을 파괴하기도 하는가? 부는 누구의 것인가? 사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창밖의 런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마르크스의 책상 위에서 촛불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가 평생 보고 싶었던 것은 세상의 혼돈을 넘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질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자는 단지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바꾸는 일이다. 그의 삶은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인간의 고통을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한 사람, 그리고 그 구조는 인간이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사람. 우리는 오늘 마르크스의 질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삶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왜 더 많이 일할수록 더 고단해지는가? 이 구조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의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독도, 그의 분노도, 그의 희망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울립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 그 꿈이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절망이라는 것. 마르크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묻는 일.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철학이고 가장 인간적인 실천이라고. 카를 마르크스는 1883년 런던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혁명가의 이미지와 달리 매우 고요하고 가난한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자본주의 비판과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사유했지만 정작 그는 생전에 자신의 사상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말년의 마르크스는 건강 악화와 가족의 잇따른 죽음, 그리고 극심한 경제적 빈곤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고 자본과 노동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사상은 19세기 산업혁명을 넘어 20세기 세계 질서 전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죽음은 한 사상가의 끝이 아니라 이후 시대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장의 길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만약 마르크스가 AI 시대를 바라본다면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산업혁명기처럼 공장에서의 노골적인 노동 착취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부가 증가할수록 그 과실이 누구에게 집중되는지를 보면 마르크스는 낯설지 않은 장면을 발견할 것입니다. AI가 창출하는 막대한 부는 자본을 이미 소유한 기업과 국가, 그리고 고급 기술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에게 먼저 축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흐름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 그리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언어로 말하자면 AI 시대의 노동 착취는 노동 시간의 착취가 아니라 접근 권리의 착취에 가깝습니다. 누구는 AI를 소유하고 누구는 AI에 의해 평가받으며 누구는 AI에 의해 배제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삶의 가능성 자체의 격차로 확대될 것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로 최소한의 안전망 그 이상을 제공하고 있지만 마르크스라면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를 바꾸는 해결책인가 아니면 불균형을 잠시 완화하는 비용인가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누가 생산수단을 통제하느냐였습니다. AI 시대의 생산수단은 공장이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인프라입니다. 마르크스는 말할 것입니다. AI가 인간을 해방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 소유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AI는 새로운 계급을 고착화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고급 AI 일자리를 가진 소수와 그 주변에서 밀려난 다수, 이른바 AI 루저로 불리는 사람들의 삶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마르크스는 해결책을 개인의 노력이나 재교육만으로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 전체에 묻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부는 누구의 노동과 데이터에서 나왔는가? 그 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할 정당한 구조는 존재하는가? 기본 생계 물가와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는 시대에 노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존엄을 가질 수 있는가? 마르크스에게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질문을 끝까지 구조의 문제로 붙잡는 태도입니다. 그는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았고 도덕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할 AI 시대의 해결책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방향일 것입니다.
AI가 만든 부를 사적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하려는 노력, 플랫폼과 데이터의 공공성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노동이 사라진 사회에서도 존엄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의 구축입니다. 마르크스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 앞에서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AI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부는 누가 만들고, 누가 소유하며, 누가 배제되는가?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꿀 의지가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자체가 AI 시대에도 인간을 정치적 존재로 남게 만드는 마르크스의 마지막 유산일 것입니다.